바다. 우리 민족에게 바다는 언제나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우리 선조들은 일찍이 배를 만들어 물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배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술로 어떤 꿈을 담아 그 배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의 선조들이 처음으로 나무를 깎고 이어붙여 배를 만들던 그 순간으로 말입니다. 단순히 물 위에 뜨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희망이었고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으며 때로는 나라를 지키는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최초의 배가 만들어진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배에 관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땅에서 최초로 배가 만들어진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배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물 위에 떠서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도구일까요? 아닙니다. 배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동쪽에는 동해가, 서쪽에는 서해가, 남쪽에는 남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조건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바다와 친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는 풍요로운 먹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물고기와 조개, 해조류 등 다양한 해산물이 우리 선조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원을 얻기 위해서는 바다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형태였을 것입니다. 통나무 하나를 물에 띄워 그 위에 올라탄 것이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나무 껍질이나 짐승 가죽으로 만든 뗏목 같은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배는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단순히 물에 뜨는 것을 넘어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게 되었고 더 먼 바다까지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 결과를 보면 한반도에서 배를 만들어 사용한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이미 바다고기를 잡았다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시대 사람들이 이미 어떤 형태로든 배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시대의 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나무로 만든 배는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증거들, 예를 들어 어로 도구나 조개무지 같은 것들을 통해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의 바다 생활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배 만드는 기술은 더욱 발전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동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나무를 깎고 다듬는 작업이 훨씬 수월해졌기 때문입니다. 더 크고 튼튼한 배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역사 기록에 배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삼국시대의 기록들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이미 상당히 발달된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한반도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교역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해안가에서 조업하는 수준을 넘어서 먼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백제는 뛰어난 항해 기술로 유명했습니다. 백제는 중국 남조 왕조들과 활발하게 교류했고 일본 열도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국제교류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우수한 배와 항해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고구려 역시 뛰어난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압록강과 대동강 같은 큰 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강을 이용한 운송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한 바다를 통한 교역도 활발했습니다. 신라는 삼국 중에서 바다와 가장 먼 곳에 위치했지만 통일 이후에는 해상 활동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장보고 대사의 시대에는 신라의 해상력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오랜 세월 동안 배를 만들고 개량해왔습니다. 각 시대마다, 각 지역마다 필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배가 만들어졌습니다. 강에서 사용하는 배,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배,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 전쟁에 사용하는 배 등 그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배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조선기술과 근대로 접어들면서 변화한 배 만들기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조선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은 고려를 뒤를 이어 1392년에 건국되었습니다. 새로운 왕조는 많은 것을 바꾸려 했지만 배를 만드는 기술만큼은 이전 시대의 것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조선 초기, 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여진족의 침입이 잦았고 바다에서는 왜구의 노략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왜구 문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왜구들은 빠른 배를 타고 해안마을을 급습했습니다. 곡식과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납치해갔습니다. 해안 지역 백성들의 삶은 늘 불안했습니다. 언제 왜구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조선 조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해안 방어를 강화하고 수군을 육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전투용 배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전투용 배는 일반 배와는 달랐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했고 튼튼해야 했으며
무기를 장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많은 군사를 태울 수 있어야 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전국 각지에 조선소를 설치했습니다. 조선소는 배를 만드는 곳입니다. 한자로는 선소 또는 선창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요 항구나 강가에 조선소가 세워졌습니다. 조선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했습니다. 배를 설계하는 사람, 나무를 베고 다듬는 사람, 못을 만드는 대장장이, 돛을 만드는 사람 등 다양한 기술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 배를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좋은 나무를 구해야 했습니다. 배를 만들기에 적합한 나무는 소나무, 느티나무, 창나무 등이었습니다. 특히 소나무는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질이 좋아 배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나무를 베는 것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무의 수액이 적게 흐르는 겨울철에 베어야 나무가 썩지 않고 오래 갔습니다. 또한 나무를 벤 후에는 충분히 건조시켜야 했습니다. 생나무로 배를 만들면 나중에 나무가 마르면서 틈이 생기고 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의 크기에 따라 필요한 나무의 양도 달랐습니다. 작은 배는 몇 그루면 충분했지만 큰 전함을 만들려면 수백 그루의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나무를 구하고 운반하는 것 자체가 큰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일은 주로 상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장인들은 대부분 대를 이어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스승에게서 제자로 기술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회적 신분은 높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손에서 나라를 지키는 배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기술은 비밀로 관리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투형 배의 경우 그 구조와 제작 방법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적국이 우리 배의 비밀을 알게 되면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중기로 접어들면서 배 만드는 기술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을 겪으면서 전투용 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끈 조선 수군의 활약은 바로 우수한 배와 뛰어난 전술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거북선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전함들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튼튼한 구조, 강력한 화포, 뛰어난 기동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세월 축적된 조선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후기에도 배는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에도 배는 필요했습니다.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운반하는 조은선, 상품을 싣고 다니는 상선, 고기를 잡는 어선 등 다양한 배들이 만들어지고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중반, 조선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서양 열강들이 동아시아로 진출하면서 조선도 개항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서양의 근대적 조선 기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조선소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장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연장을 챙기고 작업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조선소의 책임자는 보통 선장, 또는 선소 감독관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사람은 배 만드는 일 전체를 총괄했습니다. 어떤 배를 만들 것인지, 언제까지 완성할 것인지, 어떤 자재가 필요한지 등을 계획하고 지시했습니다.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도가 필요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밀한 도면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배의 크기와 형태를 나타내는 간단한 그림과 치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는 경험 많은 노련한 장인이 맡았습니다. 이 사람은 배의 용도를 고려해서 크기와 형태를 결정했습니다. 전투용 배라면 빠르고 튼튼해야 했고 화물선이라면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용고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용골은 배의 밑바닥을 따라 길게 놓이는 나무로 배의 뼈대 역할을 합니다. 용골이 튼튼해야 배 전체가 튼튼합니다. 용골에는 가장 좋은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길고 굵으며 휘지 않은 소나무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개의 나무를 이어붙여 용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용골을 놓는 작업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피틀어지면 나중에 배 전체가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인들은 줄을 당겨 수평을 맞추고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용골이 놓이면 다음은 늑골을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늑골은 배의 옆구리를 이루는 뼈대입니다. 사람의 갈비뼈처럼 배의 형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늑골은 용골에 수직으로 세워졌습니다. 배의 앞쪽에서 뒤쪽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의 늑골이 세워졌습니다. 늑골의 모양과 각도에 따라 배의 형태가 결정되었습니다. 늑골을 세우는 작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구부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나무는 원래 곧게 자라기 때문에 억지로 구부리면 부러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물에 불리거나 불로 쬐어 부드럽게 만든 후에
천천히 구부렸습니다. 늑골이 모두 세워지면 배의 대략적인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 뼈대에 살을 붙이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외판을 떼는 작업입니다. 외판은 배의 겉면을 이루는 널빤지입니다. 이 널빤지들이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외판을 떼는 작업은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였습니다. 외판용 나무는 두껍고 넓은 판자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통나무를 세로로 켜서 판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작업은 톱질을 하는 목수들의 몫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양쪽에서 큰 톱을 잡고 번갈아가며 당겼습니다. 힘들고 지루한 작업이었지만 정확하게 켜야 했습니다. 판자가 준비되면 늑골에 하나씩 대기 시작했습니다. 배의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며 판자를 덧대었습니다. 판자와 판자 사이는 서로 겹치게 하거나 맞대어 붙였습니다. 판자를 고정하는 데는 못이 사용되었습니다. 쇠못을 만드는 것은 대장간의 일이었습니다. 대장장이는 쇠를 달고 망치로 두드려 못을 만들었습니다. 배 한 척을 만드는 데는 수천 개의 못이 필요했습니다. 못을 박을 때는 각도와 깊이가 중요했습니다. 너무 세게 박으면 나무가 쪼개질 수 있고 너무 약하게 박으면 헐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숙련된 목수들은 정확한 힘과 각도로 못을 박았습니다. 외판을 모두 대고 나면 배의 외형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판자와 판자 사이, 못을 박은 구멍 등으로 물이 스며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틈새를 메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를 칡질이라고 했습니다. 삼이나 솜 같은 섬유질을 꼬아서 틈새에 박아 넣었습니다. 그 위에 기름이나 송진을 발라 방수 처리를 했습니다. 칡질은 매우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그곳으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물이 차면 배가 무거워지고 심하면 가라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배의 바닥 작업이 끝나면 갑판을 만들었습니다. 갑판은 배 위에 평평하게 깔리는 바닥입니다. 사람들이 서서 일하거나 짐을 싣는 공간이었습니다. 갑판도 널빤지를 깔아서 만들었습니다. 갑판 아래 공간은 창고로 사용되었습니다. 식량이나 물, 무기 등을 보관했습니다. 전투용 배의 경우 군사들이 숨어 있다가 적을 기습하는 공간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배의 중앙에는 돛대를 세웠습니다. 돛대는 키가 크고 곧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돛대의 높이는 배의 크기에 따라 달랐습니다. 큰 배는 높은 돛대를 세워 큰 돛을 달았습니다. 돛대를 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나무를 수직으로 세우고 고정해야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돛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돛대가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고정했습니다. 돛은 배나 삼배로 만들었습니다. 넓은 천을 바느질해서 커다란 돛을 만들었습니다. 돛의 모양과 크기도 배의 종류에 따라 달랐습니다. 조선시대 배들은 주로 사각형 돛을 사용했습니다. 배의 뒤쪽에는 키를 달았습니다. 키는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입니다. 큰 나무판을 물속에 담그고 위쪽 손잡이를 좌우로 움직여 배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키를 만드는 것도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물의 저항을 잘 받으면서도 부러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키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배의 조종성이 달라졌습니다. 전투용 배의 경우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화포를 싣기 위한 포자를 만들었습니다. 화살을 쏘기 위한 구멍을 뚫었습니다. 거북선의 경우 배 위에 철판이나 쇠못을 박은 뚜껑을 덮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드디어 배가 완성되었습니다. 작은 배는 몇 주면 완성되었지만 큰 전함은 몇 달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수십 명의 장인들이 매일 땀 흘려 일한 결과였습니다. 결정적 장면. 완성된 배를 처음으로 물에 띄우는 날이 왔습니다. 이를 진수식이라고 합니다. 진수식은 조선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몇 달 동안 정성들을 만든 배가 드디어 물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솜씨를 확인하는 긴장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진수식 날 아침 조선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배를 만든 장인들은 물론이고 관청의 관리들, 마을 사람들도 구경을 나왔습니다. 특히 전함의 진수식에는 수군 장수들도 참석했습니다. 진수식을 시작하기 전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개가 무사히 항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바다의 신령에게 술과 음식을 바치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는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배를 물로 옮기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배는 육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까지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배 밑에 둥근 통나무를 여러 개 깔았습니다. 이 통나무들이 바퀴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밧줄로 묶어 여러 사람이 함께 끌었습니다. 하나 둘 구령에 맞춰 사람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배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배를 움직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 때로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했습니다. 배가 물가에 가까워지면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과연 배가 제대로 뜰 것인가? 기울어지거나 가라앉지는 않을까? 장인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배의 앞부분이 물에 닿았습니다. 첨벙! 물이 튀었습니다. 배는 조금씩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쪽이 먼저 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를 밀었습니다. 배의 중간 부분이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 전체가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떴다! 배가 떴어! 누군가 외쳤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장인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몇 달 동안의 노고가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배는 물 위에서 안정적으로 떠 있었습니다. 기울어지지도 않았고 가라앉지도 않았습니다.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뜨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항해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몇 명의 숙련된 뱃사람들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은 배의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배가 제대로 균형을 잡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선장이 외쳤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이제 시험 항해를 할 차례였습니다. 돛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돛을 채웠습니다. 배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육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배는 순조롭게 나아갔습니다. 좌우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문제없었습니다. 파도를 만나도 안정적으로 헤쳐나갔습니다. 한 바퀴 돌아 다시 조선소 앞으로 돌아온 배를 보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환호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특히 거북선 같은 특수한 배의 경우 진수식은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거북선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구조의 배였습니다. 배 위에 지붕을 덮고 쇠못을 박아 적이 올라타지 못하게 했습니다. 배 앞에는 용머리 모양의 장식을 달았는데 여기서 연기나 화포를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거북선의 첫 진수식이 있던 날을 상상해 봅시다. 이순신 장군과 그의 부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기묘한 모양의 배가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과연 이 배가 전투에서 유용할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전투에서 거북선은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적의 배 사이를 누비며 화포를 쏘아댔습니다. 적들은 이 거대한 거북이 같은 배를 두려워했습니다. 거북선은 조선 수군의 승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배가 완성되어 진수되는 순간은 단순히 하나의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 기술과 지혜가 모인 결과였습니다. 나무를 베는 사람, 나무로 옮기는 사람, 판자를 켜는 사람, 못을 만드는 사람, 설계하는 사람, 조립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배는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생계를 위한 도구였고 무역을 위한 수단이었으며 나라를 지키는 무기였습니다. 배 한 척에는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삶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과와 영양. 조선시대를 거치며 발전한 우리의 조선 기술은 19세기 후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1884년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으며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이후 서양 여러 나라와도 조약을 맺었습니다. 개항과 함께 서양의 문물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증기선을 비롯한 근대적 선박 기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증기선을 본 조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돛도 없이 노도 젓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배. 굴뚝에서 검은 연기를 뿜으며 빠르게 물을 가르는 모습은 신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전통적인 목선과 근대적 증기선은 여러 면에서 달랐습니다. 목선은 바람과 조류에 의존했지만 증기선은 기계의 힘으로 움직였습니다. 목선은 숙련된 장인들의 손으로 만들어졌지만 증기선은 공장에서 기계로 생산되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근대화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특히 군사적 목적에서 증기선이 필요했습니다. 일본과 청나라는 이미 근대적 해군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조선도 뒤처질 수 없었습니다. 1888년 조선은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과 기술 부족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외국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부 개화파 관료들과 상인들은 직접 배를 구입하거나 제작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목선을 사용했습니다. 어부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 예전부터 사용하던 배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장사꾼들도 물건을 실어 나르는데 목선을 이용했습니다. 전통배 만드는 기술은 여전히 필요했고 조선소도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910년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면서 조선은 주권을 잃었습니다. 식민지 시기 동안 조선의 전통 산업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일제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조선의 조선소를 건설했습니다. 부산, 인천, 원산 등지에 근대적 조선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군사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일부 조선 사람들은 근대적 조선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조선소에서의 하며 새로운 기술을 익혔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해방 후 한국 조선업의 기초를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45년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조선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재건의 길을 걸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역이 필요했고 무역을 위해서는 배가 필요했습니다. 정부는 조선업 육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소가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배를 만들었지만 점차 큰 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기술자들을 양성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대형 조선소들이 세워졌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들 조선소는 세계적 수준의 배를 만들어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배들이 전 세계 바다를 누볐습니다. 유조선,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선 등 다양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전통적인 목선 제작 기술에서 출발하여 근대적 조선 기술을 거쳐 마침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 결과 오늘날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조선업의 발전은 한국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철강, 기계, 전자 등 여러 산업이 조선업과 연결되어 발전했습니다. 또한 조선업은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배는 믿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제품 전체의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훈.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에서 배가 만들어진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먼 옛날 통나무배에서 시작하여 조선시대의 정교한 목선을 거쳐 오늘날의 첨단 선박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전통기술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장인들이 만든 배는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과학적 계산기나 정밀한 측정 도구 없이도 훌륭한 배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랜 경험과 축적된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첨단 기술에 의존합니다. 컴퓨터로 설계하고 기계로 제작합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통 기술 속에 담긴 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통과 현대 기술이 조화를 이룰 때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배 한 척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설계자, 목수, 대장장이, 칠장이 등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소홀하면 배 전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함께 노력할 때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셋째, 끊임없는 발전과 혁신의 필요성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전통 기술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배를 개량하고 새로운 형태를 시도했습니다. 거북선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개양 이후 서양의 기술이 들어왔을 때도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술을 우리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세,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발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넷째, 장인 정신의 가치입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던 장인들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회적 지위는 높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만든 배가 사람들의 생명을 싣고 바다를 항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런 장인 정신이 있었기에 우수한 배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빠른 성과,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장인 정신, 즉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부심을 갖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역사를 기억하고 배우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선조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이루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역사를 알면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조들의 성공에서는 교훈을, 실패에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자원도 풍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뛰어난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근면하고 창의적인 국민이 있습니다. 조선업의 발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최고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노력과 열정이 만든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있겠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배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전 정신을 상징합니다. 미지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상징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런 용기로 배를 만들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도 있겠지만 희망을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에서 배가 만들어진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천 년 전 통나무배에서 시작하여 조선시대의 거북선을 거쳐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강국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선조들의 땀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하고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미래로 가는 길잡이입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우고 성장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들을 계속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혹은 잊고 있었던 소중한 이야기들을 함께 발굴하고 되새기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